진중권의 정치다방.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요. 밖에서 이 스튜디오의 주인분의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저하고 그 유시민 씨를 보러 오셨다고. 원래 이분이 현빈이 왔을 때도 안 오신 분인데 이제 우리를 보러 왔다고요. 특별히 현빈이 들으면 화를 내겠는데. 예, 뭐 제가 원래 원빈급이라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치 문제인데요. 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반사이익을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야당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 지지율은 이상하게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똑바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는 게 똑바로 보는 건지 참 헷갈려요, 저도.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근자에 들어서 예. 그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야당 지지율이 좀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정의당 여론조사 지지율도 좀씩 올라가는,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야권 전체의 몫은 좀 커지는 흐름, 이런 것들은 조금은 감지가 돼요. 그러나 제1야당의 지지율이 확 오르지 않는 거, 이거는 뭐 확실히 있는 현상인 것 같죠. 예, 지금 아마도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이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확실히 야당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정당 지지율은 추락의 폭은 좀 차이가 있지만 양쪽 다 좀 추락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예, 뭐 조사마다 좀 차이는 나는데 아마도 한쪽에 대해서는 실망을 했고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얹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유보하는 어떤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유보하는 그런 정이 다소 좀 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요. 예, 지지정당 없음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예, 무당파가 늘어나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무당파 부분을 그 장악하고 있었던 게 안철수 씨인데 이분이 요즘 그 보이는 행보가 좀 신통치가 않습니다. 보니까 벌써 지지율이 추락을 해가지고 저 대선 주자 그 지지도에서 이제 문재인 씨, 그다음 뭐 박원순 씨,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인가 그렇게 떨어졌더라고요. 예. 실망스러웠죠, 사실 그동안 행보가. 원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뭐 저기 그 정치인들 지지도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니까요. 예, 근데 뭐 다시 올라갈 것 같은 조짐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안철수 의원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뭐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구별되는 이제 제3의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마음들이 안철수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냈었는데 그 열망을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해내지 못하고 결국 민주당하고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만들면서 기존의 정치인들과의 차별성이 많이 약해진 거 아닌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움 때문에 왔던 지지율인데 새로움이 희석돼 가니까 지지율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이에 이제 뭐 뭔가 개혁적인 행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 내놨던 것들이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라든지 이게 과연 개혁인지 잘 모르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사람 심었잖아요 또. 좀 심기도 좀 심어야지. 예, 그렇긴 한데 원래 그 새 정치를 하려면 이제 그런 건 안 하겠다라는. 그거는 민주당 쪽에서 원래 민주당 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사실상 안철수 의원 개인이 민주당하고 결합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그 통합의 시너지를 살리려면 자기들이 양보를 좀 하고. 예, 뭐 팔다리는 못 자르더라도 손가락 한두 개 정도는 자르면서 그쪽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 민주당의 내부 구조가 그런 것을 하기가 이제 대주주가 없는 당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서 결국은 뭐 거의 안철수 세력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전략공천을 한 광주시장 후보 하나 윤장현 씨 하나밖에 없는 양상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도 그닥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못 보고 안철수 의원의 개인 지지도는 떨어져 가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달리 또 보면
원래 이제 그 창업을 하려고 했던 분이었죠. 예. 취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창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창업을 포기하게 된 게 아마도 그 세력화가 실제 해보니까 여의치 않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세력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좀 현실적 판단으로 독자 창당하기보다는 이제 합해지는 그런 이제 방향을 택했던 것이고 뭐 그 결과로서 준비된 후보가 적다 보니까 좀 반영도 좀 적게 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뭐 거꾸로 뭐 상대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양보를 했느냐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준비조차도 사실은 좀 많이 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는 그 현상 그 앞에 이름하고 현상하고 이제 좀 연결이 잘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정치를 갈구하는 현상은 여전히 뭐 어찌 보면 임자를 못 만난 채 잠복했죠. 예. 다시. 그렇게 이제 배회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방선거가 이제 시작됐는데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데가 서울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디가 더 관심을 끕니까? 서울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오히려 관심 끄는 데는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경기. 예. 경기도. 예. 예. 근데 서울 얘기 좀 먼저 좀 해보죠. 예.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지만은 사실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좁혀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울 선거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객관적으로는 제일 중요한데 이미 뭐 판세는 뭐 결과가 다 나온 거나 다름없다고 보여지고 사실 저는 새누리당이 어쨌든 그래도 집권 여당인데 상당히 좀 무책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일단 새누리당이 경선을 거쳤는데 그 후보가 보면은 그 정말 새누리당이 책임 있게 내세울 만한 후보를 내세웠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그 뭐 내세워도 제가 지지할 건 아니었겠지만 예. 뭐 그나마 좀 양식이 있는 후보와 양식이 없는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먹는 양식만 있는 후보가 경선을 벌여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당선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분의 어떤 여러 가지 경력이나 뭐 비전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주장이 정말 새누리당의 정신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 이도 참 의심스럽고 대변하고 있던데요. 맨날 색깔론 펴고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상당히 퇴행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점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심이 돼야 될 선거가 이미 뭐 결과가 다 나온 것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몽준 후보가 의외로 그 선거 캠페인을 참 못한다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드는데 관훈클럽 토론회가 며칠 전에 있었죠. 제가 그 토론을 관심 있게 봤는데요. 되게 어떤 질문 어떤 이슈가 나와도 정몽준 씨의 주장은 한결같더군요. 옛날 어디 개그 프로 사장님 나빠요 이런 개그 프로 있었잖아요. 시장님 나빠요. 박원순 시장님 나빠요. 국가관 나빠요. 공기질 나빠요. 시종일관 나빠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뒤지는 것에 별로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서 그런지 포기한 거죠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포기한 거 아닐까요? 사실 좀 포기한 부분도 스텝이 거의 완전히 꼬여가지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메시지 던지는 메시지인데 이번에 이제 공약을 내세우는 걸 보면 철진한 공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게인 오세훈이에요. 예. 보면은 뭐 뉴타운 하겠다, 뭐 용산 개발하겠다, 다 철진한 얘기고 마곡지구. 다 실패했던 재건축. 것이고 거기다 커다란 후유증 남겼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또 아라뱃길 경인을 해가지고 뭐 중국 관광객 500만을 끌어오겠다. 가서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세빛둥둥섬.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죠. 정몽준 씨가 젊어서 현대중공업 입사 시험을 봤으면 틀림없이 떨어졌을 거다. 네. 자기 아버지 덕에 대주주 된 거지. 그 입사 시험 봤으면 신입사원 되기도 어려웠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선거의 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참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네거티브만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네거티브 하는 것도 요번에 정말 제가 기가 막혔는데 박원순 그 시장 부인 그거 원래 일베에서 하던 얘기거든요. 근데 공식 캠프에서 일베에서 하는 얘기를 공식 캠프에서 봤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완전 충격을 받았고. 그 캠프나 거기나 같은 수준이에요?
수준이 좀 그렇게 돼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되게 그 초반부터 네거티브 들어가는 후보들은 그 이미 스스로가 그 절망 상태에 빠진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선거라는 게 보면은 사실 고정 지지층 45고 나머지 그 10%가 어느 쪽에 붙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분이 지금 너무 쉽게 포기한 게 아닌가. 근데 동작구에 다시 보궐선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불가능하죠. 근데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본인이 사퇴하고 본인이 예전에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가능하죠. 예, 가능해요. 가능하고 예. 뭐 안 해요. 정상인은 불가능하지만 예, 가능하죠. 양식이 많은 예. 사람은 가능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혼자 다니고 계시거든요, 거의. 그 미디어 선거 운동이죠, 뭐. 유세가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대규모 유세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일일이 다니면서 배낭 메고 다니면서 시민들 몇 명 만나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활동들이 SNS나 또는 신문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메시지 중심의 선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선 자체가 지지를 하기 위한 동선이라기보다는 후보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느냐를 통해서 그 후보가 서울시정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낸 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거의 99.9% 여론 선거 내지 메시지 선거. 또 하나는 이제 그 셀카 같은 거 찍어주잖아요. 카메라를 찍어주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걸 갖다 트위터에 올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상의 선거운동 원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시민들한테 의견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일종의 그 주고받기나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보사회형인데 반해서 한번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뭘 했느냐라고 했을 때 딱 눈에 보이는 예컨대 뭐 세빛둥둥섬 오세훈은 그런 거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파탄이 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정명준 후보는 계속 아직까지 하드웨어인 것 같아요. 뭐 돔구장 짓겠다 이런 건데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중심이거든요. 특정한 지역의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게 사실 내세울 때는 좀 딸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멋이 폼이 안 나죠. 예, 근데 저는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후보마다 자기 그 특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박원순 후보의 그 선거운동 방식이 일종의 좀 탈권위, 탈정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시민운동가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뭐 제가 만났을 때 뭐 그 박원순 후보도 이게 뚜렷하게 내세울 게 이제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뭔가를 갖다가 진한 인상을 남기겠다라고 해서 억지로 공약 정책을 만들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가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개발 공약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특정 지역에서는 그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득표차가 얼마나 날까 그거는 불확실하지만 일단 큰 흐름에서는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선거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인천도 이제 여야 모두가 지금 송영길 후보 우세로 전망하고 있어서 거기도 큰 이변이 생기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지금 뭐 김진표 후보하고 남경필 후보하고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들이 들쭉날쭉한데요.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김진표 후보가 역전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또 해봐서 아는 건데 4년 전에 이제 대표 선수로 나가서 제가 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질 때 보면 양상이 농촌 지역에서 7대3 이상으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연천, 포천 이런 데서 2만 표, 3만 표, 여주 이런 데서 3만 표 이렇게 막 지니까 너무 많이 지니까 이제 대도시에서 좀 이겨도 그거를 만회를 못했어요. 근데 김진표 후보는 이제 연세도 많은 편이고 공직 경력이 많은 분이고 이제 성향은 이제 야당에서는 좀 보수적인 중도 성향의 정치인이고 그리고 공직 경력이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이런 걸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촌 지역에서 4년 전 제가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덜 질 거다 이기지는 못해도. 그 도시 지역에서는 제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은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게 적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 제가 이긴 만큼만 이기면 그러면 선거는 그 김진표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51대 49 정도로 그렇게 보죠. 그 재밌는 데가요. 충북인데
충북은 이시종 새정연 후보하고 그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가 붙었죠. 윤진식 후보는 이제 MB맨으로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거기 윤진식 씨가 더 셀 거라고 봤거든요. 초기에. 예. 근데 지금 상당한 격차로 그 이시종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현 지사가 이유를 들어봤더니 재밌어요. 거기 충청북도 시골 지역은 윤진식 후보가 다 이긴대요. 근데 이제 청주가 도청 소재지인데 거기 중심으로 해서 도시 지역은 이시종 후보가 이긴대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비슷비슷하답니다. 남은 지역이 충주예요. 두 후보 다 충주가 고향인데 이제 충주 사람들이 시민들이 두 사람 모두를 자랑스러워했대요. 충주가 배출한 국가인재라고. 한 사람은 도지사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장관 지내고 국회의원하고 있으니까 또 50년 지기 친구예요. 관료 생활도 같이 하고 학교 동창이고 다 그래요. 친구고. 근데 충주에서 윤진식 후보가 진대네요. 이시정 후보한테 많이.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의원직을 사퇴하고 거기 도지사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밭을 내버려 두고 왜 친구 밭에 가서 지랄이랴? 아, 그 우정의 문제군요. 그게 또 이제. 아니 이제 충주 사람들로서는 둘 다를 갖고 있는 게 좋죠. 하나는 국회의원 하나는 도지사 갖고 있으면 충주로서는 제일 좋은데. 오면은 하나만 갖게 되니까. 예, 백수로 있다가 도전해서는 모르는데 멀쩡히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가 국회의원직 집어 던지고 도지사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 50년 지기가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충주가 떡이 두 개였는데 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충주 지역에서 윤진식 후보 여론이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격차가 지금 한 10% 가까이 나는 걸로 최근 여론조사에는 나오고 재밌는 현상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게 그 투표율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세월호 민심 이게 과연 또 투표장에서 표출될 것인가 어떻습니까? 느껴집니까 좀? 아직 그 시간이 좀 남았다고 봐야죠. 사실 그 지난번 대통령 그 눈물의 기자회견 후로 또 아직도 우리 실종자들이 16명이나 남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뭐 국회 국무총리 내정자로 발표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국면을 바꾸려고 정부에서는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새누리당 선거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대통령. 예, 대통령 혼자 선거운동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회의 어떤 그런 국면 전환이 되기보다는 이번에 뭐 그 내정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재산 형성 과정 문제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히려 더 악재가 되고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이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렇게 그 좀 저하일로였던 여권세가 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는 과정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그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상황으로 이어질지 이게 이제 남은 좀 국면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율 문제도 고령 유권자층의 투표율은 이미 그전 선거에서 다 높은 수준이었고 더 높아지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 이제 세대별로 워낙 극명하게 지금 지지율 차이가 최근 한 10년 동안의 선거에서 가면 갈수록 세대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특히 이제 40대가 제일 많고 50대가 그다음 근소한 차로 많고 갈수록 우리 인구 구조가 아래는 좁고 위는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송이버섯 모양으로 넓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젊은 층 투표율이 아주 높아지지 않는 한은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야권에 꼭 유리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 돼버렸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혹시 유권자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3년 반을 더 살아야 돼요. 좋든 싫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뭐 탄핵을 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3년 반을 여튼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2016년까지는 새누리당의 압도적 다수가 있는 국회 아래에서 또 살아야 되거든요. 바꿀 수가 없어요.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더 많이 당선시켜도. 이제 이럴 때 야당을 찍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아까 노 대표께서도 세월호 문제 말씀하시면서 장관들이 다 수합이 같고 총리도 의전 총리, 대독 총리 책임만 지는 총리고 권한은 없고 이게 우리가 기댈 때가 대통령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좀 국정 운영 방식과 통치 스타일을 바꿔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바꿔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꿔요. 그래도 그나마 사과 담화문이라도 내고 눈물도 좀 흘리고 라고 한 거는
여론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나마 바뀌는 신용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 바뀌어도 좋으니까 바뀌기 싫어도 바뀐 것처럼 신용이라도 해주면 좀 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또 뭐 이겼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를 얻는다면 그러면 남은 3년 반의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또 남은 2년의 새누리당 국회 이게 하나도 안 변하고 지금까지처럼 그냥 갈 거 아니냐. 이 판단은 좀 유권자들이 해 주시는 게 필요한 시점 같아요. 그래서 뭐 야당도 여러 개가 있고 다 만족스럽지는 않아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이 판국에서도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주장할 수 있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 준다면 앞으로 3년 반 동안 정말 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 점은 유권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사실 뭐 6월 4일 날 우리 국민들이 하고 싶은 선거는 대통령 선거죠. 6월 4일 날 대통령 선거하면 정권 바뀝니다. 그날로 정권 바뀝니다. 이거는 뭐 가장 확실한 그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날 뭐 지방선거를 하게 되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이긴 하지만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우리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뭐 여당의 참패는 제가 볼 때는 좀 예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또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은 새누리당이 청와대에만 의존하는 또는 청와대 눈치만 봐서는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상황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게 이제 이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그 순간과 겹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이렇게 밀실에서 그냥 해서 불통으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주어서 완전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라도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국민이 제일 무겁고 정부가 그다음이고 대통령은 제일 가벼운 자리다. 이런 인식을 좀 해서 좀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좀 바꾸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봐요.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보면 정몽준 후보 씨가 지금 1등이고요. 최근 조사 가장 최근 조사를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이렇게 가는데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셋을 합치면 이게 한 45%쯤 돼요. 그 정몽준 씨 혼자 지지율이 뭐 20% 좀 넘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더블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몽준 씨가 지금처럼 저렇게 스텝 꼬여가지고 계속 가다가 네거티브하고 색깔론 펼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낙선하잖아요. 그러면 대선 가도는 끝나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이 정몽준 씨는 마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결국은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 남는 게 뭐 김문수 전 경기지사나 뭐 이런 분들 몇이 남을 텐데. 김무성. 뭐 김무성 씨가 해주면 땡큐고 뭐 정몽준 씨가 새누리당의 후보가 된다고 해도 그건 정말 감지덕지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하튼. 근데 그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선거에서 만약 여권이 지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럼 대통령은 진짜로 분발해야 돼요. 뭔가 바꾸고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권 쪽에 지금 새누리당 쪽에 대선 후보군이 거의 와해되는 국면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것이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집권당에서 대통령을 이제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차별화 전략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지금 예측되기 때문에 무언가 국정 운영의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상태가 최악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선전 완성은 아니더라도 야권의 선전 이거 말고는 지금 상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아무런 지렛대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좀 대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호소를 드리고 싶네요. 예, 이번 그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먼저 정치다방의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수다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5월 30일, 31일 사전투표일입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저급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의당 당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당을 사랑합니다.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정글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복지와 민생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생명과 안전이 위험합니다. 정의당,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당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실 때 정의당 많이 성원하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못지않게 잘생겼다는 말을 듣는 조국 교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앞에 멘트는 없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좀 갑시다.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살아야지.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진보정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사실 우리도 잘한 건 없거든요. 지금 진보정당이 몇 개입니까? 4개인가요? 4개. 와우. 그 얼마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인데 넷으로 좀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이름 다 아세요? 정의당, 통합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맞죠? 그래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때 안철수 현상이 막 올라갈 때 제일 부러워했던 게 뭐였냐면 그겁니다. 저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적에 바로 우리 몫인데 우리 참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 진보정당의 그 현재에 대해서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진보정당 오래 하신 분이 하셔야지 뭐. 저야 뭐 유구무원이죠 뭐. 예, 어찌 보면은 가장 좀 어려운 시절을 좀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외양상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여전히 확보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 의석이나 또는 지방 의석 또 단체장 수나 이런 걸 보면은 뭐 과거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다소 좀 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는데 국민적 평가 그리고 또 이 진보 정당들의 어떤 분열 상태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과연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도 하나의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도 사실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이 좀 진보 세력의 역할을 더 요청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또 우리 국민들이 진보적인 어떤 정책이나 의제에 대해서 수용하는 어떤 그런 상태나 수준도 과거보다 나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 객관적 조건은 나쁘지 않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이 주체적인 어떤 상황 또 그 주체들이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해온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기억들 뭐 또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문제를 짧은 시일에 다 풀기 어렵게 지금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걸 뭐 기계적으로 진보니까 다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무엇이 진보인가 또 무엇이 필요한 진보인가 또 무엇이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진보인가 그리고 또 진보는 늘 또 혼자 지내야 되느냐 또 진보는 어떻게 스스로를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는가 또 어떤 관계들을 맺어나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고찰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보수가 이제 되게 욕먹는 거 싫어해요. 비판하면 막 입 틀어막고 사람 잡아가두고 과거에 오랜 세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진보도 비판을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보수도 인간이고 진보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가 정치적 지향은 다른 것 같지만 공통의 생물학적 요소나 인간적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든 진보든 이제 듣기 싫은 비판은 다 싫어하는구나 그런 느낌 저는 이제 많이 받았고요. 보수를 비판하고 싸운 거는 오래됐고 진보하고도 제가 꽤 예전에 싸우고 또
같이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랑 많이 싸우셨죠. 예. 근데 진짜 그 비판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판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제 진보 세력이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 독재 시절에 뭐 진보적 의제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군사 독재 타도 민주화 이런 이제 의제를 가지고 그 싸움을 선도적으로 했잖아요.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대중들이. 근데 우리 주장이 꼭 옳아서 박수를 쳐준 게 아니라 아주 못된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니까 박수 일단 쳐준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 민주화 이후의 진보 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고 권력을 비판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는 이제 대중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것이 옳은 이야기다. 실현 가능하다. 네. 이런 느낌. 그리고 저 사람들 믿을 만하다. 나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들 좋아. 이런 판단을 받아야만 이제 대중적인 정당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역시 그 토인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무상한 자아의 우상화라 그래서 도전의 성격이 과제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때 성공했던 전략으로 임하려는 그런 사실 그게 보수 사람들의 태도. 그게 이제 관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있지 않나? 이 말 들으시면서 또 화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니까요.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서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가끔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진보가. 제가 그럴진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고 느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사실 근데 뭐 진보적 의제가 또 많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새정년 즉 옛날에 그 민주당 정권이죠. 그리고 또 뭐 새누리당 정권에서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뭐 그 진보적인 의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냈던 정책 같은 것들이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많이 받아들여졌죠.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 그걸 하나의 정치 활동의 목표로 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집권해가지고 실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낸 아이디어들을 보수 정당이 받아간다면은 그래서 실현한다면 그것도 사실 근데 너무 고달프잖아요. 제주는 맨날 우리가 부리고 예. 돈은 누가 벌고 이런 식 구조인데 저는 그 뭐 너무 조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진보 정당이 출연해 가지고 10년 만에 정권 잡고 이런 나라들은 없으니까요. 20년 30년인데 문제는 그 속도보다는 그 추세에 있는 것이죠. 추세에 있는 것인데 지금 추세가 민심을 더 천천히라도 얻어가는 추세에 있는 게 아니라 잃어가는 그 과정을 밟아왔다는 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진보 정당이나 진보 세력이 요구하는 것은 새누리당이나 또는 민주당 현재 새정년이 요구하는 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똑같은 걸 갖다가 누구에게나 다 요구하고 받아들이면 지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도 이쪽은 좀 저런 칼라니까 저런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요구조차도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했던 데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뭐 어떤 특정한 편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보가 뿌리를 못 내는 게 아니라 진보가 커나갈 수 있는 토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문제가 이제 컸다는 거죠. 그거 여기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원래 진보의 전통이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가장 실사구시를 잘하는 집단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조금 전에도 지적됐지만 굉장히 완고하고 또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또 틀린 게 판명된데도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자신들이 비난하는 그런 집단과 같은 행태를 갖다가 답습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또 행동에서의 기준도 여러 잣대가 있어요. 어떤 데는 이건 옳으니까 간다는 거고 이거는 또 요구하니까 또 따라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좀 신뢰를 갖다가 얻는데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진보의 이념이 NL, 뭐 PDA 이런 거 사실 다 낡은 관념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관념을 벗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관성들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진보 정당 하는 분들 만나면 느끼는 어떤 이질감이라고 할까?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 또 그들도 그렇게 느껴요. 그다음에 진중권은 부르주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관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견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 언제든지 손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라고 보는 거고 어떤 분들은 어떤 이념을 실현하는 게 또 정치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뭐랄까 그 갈등을 느끼거든요. 그 갈등은 원래 있는 거죠. 정당 운동을 하다 보면 원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현실에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장 못 가서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을 고려하고 현실 속에 안착하기 위해서 또 조금 누그러뜨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보정당이라면 당연히 그 갈등을 안고 가야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의당 소속이다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직업 정치를 은퇴를 하면서 당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평당원은 그냥 유지를 해야 되겠다. 왜냐? 제가 정치를 할 때 직업 정치를 할 때 맨날 시민들에게 정당에 참여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정당이 되고 정당이 잘 건강하게 발전해야 대의민주주의가 됩니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직업 정치를 그만뒀지만 그래도 정의당의 평당원으로서 당비 내고 최소한 뭐 투표하고 뭐 가끔씩 당에서 뭐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같이 해달라 그러면 1인 시위도 한번 하고 이런 정도는 내가 시민으로서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의당 평당원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예, 팟캐스트도 2회 정도 해주시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 갈등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대중들의 생각이 또 있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리고 현실의 정치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국 속담에 순임금도 분리하면 독장사를 한다. 그런 게 있고 공자님도 말 키우던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들 이상이 아무리 높고 깨끗하고 훌륭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또 실제 그것이 국민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이 처해 있는 정치제도의 환경과 국민들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 이것과 우리의 지향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저는 이 진보 정당들이 대중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중심과 지향을 잃지 않되 사람들과의 사이에 장벽을 만들지 말고 가깝게 다가가서 호흡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자세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제가 진짜 이건 듣기 싫은 말일 텐데요.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진보 재향 군인회 이런 느낌이요. 이렇게 제가 그 두 번째 그 포인트가 사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런 겁니다. 정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이념이 있고 거기에 비추면 근데 문제는 대중들이 그 이념에 동조를 안 해요. 그럼 뭐냐면 대중들이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가지고 종속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깨워서 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정치라는 것은 대중들을 대리하는 거잖아요. 대의 정치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에대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충돌할 때 특히 이제 굉장히 전위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진보 정당 사람들이 뭐 끌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약간 뭐 레닌주의적인 생각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좀 이질감을 좀 저도 느끼거든요. 예. 뭐 보수 세력들은 보면은 대개 어느 나라든 이제 눈앞의 어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결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단히 유연합니다. 서로의 어떤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이렇게 벗어 던지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보이는데 이 진보 세력들은 보면은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걸 중시하다 보니까 장래의 먼 지향까지도 이렇게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사실 있어요. 이게 이제 내부에서 논쟁을 훨씬 더 논쟁적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점에서 이제 브라질의 노동자당이나 이런 문제를 잘 처리했던 당들에게 배울 게 있다. 뭔가 하면 우리 과거에 보면 민주 집중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견은 다양하지만 결론은 하나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논법이거든요. 오히려 다원적 민주주의. 긴 방향이 크게 같으면은 당장에 여러 가지가 달라도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진보적인 어떤 견해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다원적 민주주의를 갖다가 운영의 원리로 삼아야 되는데 조금의 차이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데 오히려 더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함께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경험과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확인된 게 아니냐. 이게
하나 지적할 수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실 당장의 어떤 해결 방안이 같으면 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일은 모레는 그리고 50년 10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까지 다 같아야만 뭐 같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좀 근본주의적인 그런 이제 사고방식은 신앙에서는 몰라도 현실 정치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데도 그걸 불구하고 최대주의라고 그러더라고 학자들은 맥시멀리즘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최소주의 내지 최적주의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근본주의적인 접근이 문제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북한 문제와 노동 문제를 푸는데 실패했다. 어찌 보면 국민으로부터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이 멀어지게 된 것도 북한 문제를 푸는 모습과 노동 문제를 푸는 모습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진보냐. 왜 진보가 얘기해야 될 때 얘기 못하고 또 어찌 보면은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더 많이 대변하는 것처럼 그게 진실이든 오해든 간에 그런 이미지를 결과적으로 주게 된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진보 정치도 본인들을 위한 정치지 우리를 위한 정치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게 포인트예요. 그 항변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서민을 위하는데 서민이 더 많은데 왜 서민들이 표 안 찍느냐. 잘 몰라서 안 찍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볼 때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정치하는 그 사람들 자기들을 위한 자기 조직을 위한 정치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인정해야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이념, 자기들의 세계관에 실현해서 정치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쟤들은 뭐냐. 그렇죠. 그 어찌 보면은 작은 조직 하나 제대로 꾸려내지 못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이나 잘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런 비판 앞에서는 변명할 게 없다고 봐요. 예, 사실 정의당이나 노동당이나 녹색당이나 사실 보면 밖에서 보면 크게 다 차이가 없는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다 비슷비슷한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당 상대하고 새누리당 상대해가지고 새누리당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새정년 지지하는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진보의 재생산이라는 게 지금 끊겼거든요. 사실 노동운동도 예전 같지 않고 그다음에 학생운동은 끊긴 지 이미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그 상이 뭐냐면 일본에 가면 그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백박항상 할아버지들이 인터내셔널 부르는 그 장면이 지금 떠오르거든요. 그게 이제 제한군인회예요. 제한군인회죠. 예, 진보 제한군인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중들 사이에서 특히 인터넷 대중이라든지 SNS 대중들 사이에서는 또 진보 정당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모임을 딱 하는데 가잖아요. 그럼 어떤 세대가 불리는 20대가 있고 여기 40대가 있는 거예요. 386. 예. 그럼 딱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이런 사태가 돼버렸거든요. 참. 근데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 쉽게 말하면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옛날에 우리가 세미나를 했거든요. 커리큘럼 줘가지고 세미나하고 이른바 이제 의식화 교육이라는 걸 시켜서 진보 세력을 충원을 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충원 방식도 고민을 좀 하지 않는가. 최근에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제가 광고를 하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소주. 그래서 그러니까 주립대학이에요. 술주자 주립대학. 그래가지고 김재동 씨가 총장이고 제가 이제 주문학과 주임 교수거든요. 무슨 학과요? 주문학부. 중문학부. 술주자 주문학부. 그래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5분짜리 강연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학이 어떻게 술에서 탄생했느냐. 그다음에 인비노 베리타스 그래서 술 속에 진리가 있다. 별소리를 다 하네. 철학도 원래는 원래 심포지움이라는 게 향연이잖아요. 플라톤의. 그게 원래 학술 심포지움이라는 게 심 함께 포지움 포맛이다거든요. 근데 그런 거라든지 해서 이렇게 강연을 딱 하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의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만이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진보 개혁 그다음 심지어는 가능한 한 보수적인 사람들까지도 왜냐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정치 대학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10분짜리 강연 정치학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뭐냐면 인터넷이 완전히 그렇잖아요. 인터넷에서 그 질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양질의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그런 고민도 해봐야죠. 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접근 이런 게 필요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그 진보 정당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본인은 아직까지도 그 진보 정당 당원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정년의 전신인 정당을 겪어보고 지금 정의당에 당원을 하시는데 예, 지금은 이제 통합진보당 당원도 해봤고 공동대표도 해봤고 지금은 정의당 평당원이고 그 전에 민주화 이전에는 뭐 지금 진보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끄트머리에 제가 붙어서 가지고 행동대원 노릇도 해보고 이제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정의당을 왜 계속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새누리당은 어떤 정당이냐 하면 자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당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비슷한 욕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는데 굉장히 능한 거죠. 보수라는 건 그렇잖아요. 나하고 유전적으로 관계없는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지 않는다. 이게 보수예요. 진보는 뭐냐? 나하고 유전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사람 타인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가진 사적 자원을 기꺼이 일부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거. 이게 진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보는 어떤 계급하고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노동조합이 하는 건 다 진보냐? 아닌 거죠. 노동조합도 자기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는 그냥 그 진보 아니에요. 그냥 조합주의. 자기 조합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 노동조합이 뭘 할 때 그때 그게 진보인 거죠. 개인이 하든 집단이 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되게 이제 정의당이 그래도요. 그 새정년은 새누리당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도 제도 야당 이렇게 되면서 되게 그냥 거기 직업 정치하는 분들이 그 자기 생업으로 하는 정당 같아요. 이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치 우리 정치가 산업이 된 거죠. 비즈니스가 된 거고. 그러니까 아직은 비즈니스나 혹은 어떤 생계 수단으로서의 정치가 아니고 현실 속에 안착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현실을 바꿔보려는 이상 어떤 지향 그리고 내 자신이나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와는 사실 관계없는 어떤 불특정한 어떤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 내가 시간을 내고 정열을 쏟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 데가 진보정당이고요. 그 진보정당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대화가 상대적으로 제일 잘 되는 데가 정의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당인가 이 당원이 될 의무가 나에게 시민으로서 의무가 있다면 어느 정당인가 당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선관위에 등록된 모든 정당 중에 그런 이상주의 운동으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대화도 되는 데가 정의당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저는 정계 은퇴했다고 유세장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그 후보를 조금 냈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리고 이제 비례 후보를 또 서울시나 뭐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나 이런 데 비례 후보도 냈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 후보인데 별로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새정년 후보들이 사실상 단일 후보이거나 이런 데가 많으니까 후보들은 거기 찍어주시고 이제 정의당 후보 있는데 좀 눈여겨봐서 좀 살펴주시고 비례표는 사실 뭐 새누리당이나 뭐 민주당 같은 데는 엄청 비례표를 많이 받는 데고 비례의석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거 비례의석 몇 개 있으나 없으나 그 당들은 똑같아요. 이제 이럴 때는 조금 어딘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분들은 정의당이 4번이죠. 그죠? 4번 원내 제4당이라 4번인데 비례표 정도는 부담 없이 사실 이 신생정당 작은 정당에 줘도 저는 괜찮을 거다 그렇게 보고 여기 말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진보당이니까 진보정당이니까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예. 네, 노회찬 전 대표께서는 네, 저는 뭐 제가 이 정의당에 있는 것은 정의당은 어찌 보면은 좀 불안해 보일 수도 있고 저 당이 저 상태에서 뭔가 할 수 있을까 너무 힘이나 여러 가지가 좀 작지 않으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 뭔가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 새누리당은 제가 볼 때 뭐 보수 정당이긴 하지만은 보수여서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도 뭐 저는 제 정치 성향과는 안 맞지만은 그보다는 일단은 그 헌법을 인정하는지 좀 의문스러운 대목이 많아요.
새누리당은 헌법을 선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마음에 드는 부분만.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 무슨 노동상권에 관련된 문제 이런 걸 보면은 반헌법적 행위를 스스로 일삼거나 반헌법적인 그런 행태를 부리는 집단을 옹호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헌법 수호 의지도 저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 그 헌법재판소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저게 정당 해산을 청구할지도 모른다. 저 정당은. 그런 걱정이 사실 들고요.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바로 이웃에 있는 정당이긴 한데 저는 가장 큰 차이는 뭐 정의당이 비영리 법인이라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리 법인이다. 주식회사. 예, 그래서 외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지 않느냐. 저기는 다만 실력은 훨씬 우리보다 좋아서 뭐 영리를 잘 추구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자본금이 많아요. 예, 뭐 그렇기도 규모도 다르고. 예, 그리고 캐시카우 늘 현금이 들어오는 돈을 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리고 비중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정의당이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는 뭐 부르주아 속물이 다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선적으로나마 심장 왼쪽에서 뛰고 있습니다. 사실 뭐 새누리당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게 완전히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정서적으로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여러 진보 정당들 중에서 제가 또 이렇게 뭐 그 약간 그쪽 계열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대학 때부터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뭐 NL. 예, 그냥 정서에 안 맞아. 이렇게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덜 리버럴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가도 낯설게 느끼듯이 나도 그분들 만나면 굉장히 낯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정의당이 제일 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는 제가 존경하는 또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씨하고 심상정 의원하고. 나는 아니고. 유시민 씨는 정경까지는 아니고 인정만 해줘. 아니 이렇게 약간 좀 불신해요. 전적인 신뢰는 아니고 한 70% 정도 신뢰. 그만해도 훌륭하지. 손호선 대표는 내가 그 99% 신뢰.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좀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있네. 또 예.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얘기가 통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엄청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정서도 잘 맞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진보라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느끼는데 또 멀게 느끼고 좀 약간 거리감을 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권이나 아니면 유시민이나 아니면 노회찬이나 심상정이나 이러면 진보면서도 우리랑 좀 말이 통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바로 이제 정의당이 바로 그런 정당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기 있습니다. 당 홍보를 너무 세게 한다. 홍보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래도 제가 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래서 하라 그러면 해야죠. 나는 안 그래. 당이 결심해도 틀렸으면 반항한다. 물론 틀렸으면 반항을 하는데 이제 안 틀렸으면. 예, 우리 2부, 3부 다 이제 지났고요. 오늘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6월 4일 지방선거 꼭 참가해 주시고요. 특히 정의당 눈여겨봐 주십시오. 우리 후보들. 사전투표 30일하고 31일인가 보다. 금토인가 그래요. 예, 금토인데 30하고 31일에 사전투표가 있고요. 또 사전투표 못하신 분들은 거꾸로 됐다. 6월 4일 투표 못 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라고 했는데 이게 먼저 와가지고 사전투표 못하신 분들은 6월 4일 본선거 날 우리 그 정의당 후보들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또 우리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4번이죠. 4번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은 정당 투표는 4번 찍는 날. 사전 투표할 때도 정당 투표는 4번. 네. 6월 4일은 특히 4번. 그러면 1번은 6월 1일 날. 1번은 6월 1일 날 찍으시고요. 4일이기 때문에. 2번은 2월 2일 날 찍으시고요. 3번은 6월 3일 날 찍으시고 6월 4일 날은 저희 비례대표 4번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깔끔하네. 결론입니다. 예. 수학적으로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오랫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와주신 유시민, 노회찬 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